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백무산 시인의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게 될 김혜린 교생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디딤 영상을 보면서 유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짚어줄게요. 자,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학습활동지를 다운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132쪽 1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때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디딤 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발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발문에 소리를 내어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냥 영상을 보고 듣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커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학습 목표는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나도 그들처럼을 감상하고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도 그들처럼 영상 시를 감상하고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오늘 두 개의 학습 목표 중에 디딤 영상에서는 첫 번째 학습 목표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실시간 강의 때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나도 그들처럼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 건데요. 자, 읽는 순서는 시의 제목, 그리고 시인의 이름, 그리고 시의 내용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도 그들처럼 백무산. 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돼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봤나요? 선생님만 읽은 거 아니죠? 선생님은 논산 대건고등학교 친구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디딤 영상을 멈춰두었다가 학습활동지에 감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때의 감상은 참고서를 기반으로 한 감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감상, 여러분들의 진짜 감상을 적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화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나입니다. 자, 화자가 1인칭 시점으로 작품에 직접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전에는 바람, 비, 별, 대지, 숲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화자가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가 되면서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람, 비, 별, 대지, 숲은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화자에게 이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이 너무 어렵다면 이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간단하게 대답해 볼까요? 그래요.
이들은 모두 자연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화자에게 이들은 교감하고 소통하는 대상이에요. 쉽게 정리를 하면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어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이야기해 볼까요? 소통하고 교감하는 행위를 뜻하는 시어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알아들을, 새길, 이해할, 받아적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무나 이웃이라는 시어도 나오죠. 자, 정리하면 화자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음절로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그리움이에요. 화자는 자연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연을 벗삼았던 그 삶의 그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분석하고 평가하는 삶이겠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동시에 삭막해요.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하, 화자는 현재의 삶의 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시어들과 세모 시어들은 서로 땡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의미? 그죠? 대조적 의미, 대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화자는 땡땡력 있는 삶, 땡땡과 소통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생명력 있는 삶, 자연과 소통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태도를 삶에 대한 성찰 및 반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용돌이. 이 시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소용돌이는요, 계산, 측량, 해석되기 이전의 모습이자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한 존재이고 자연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람이나 비 같은 자연이 사람처럼 말을 걸 수 있나요? 없죠.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어떤 표현법이죠? 맞아요.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들 잘 찾고 있죠? 네, 맞아요. 나는 무엇 무엇의 말을 무엇 무엇 얻습니다. 내가 무엇 무엇이 되기 전에는 내가 무엇 무엇이 되기 전엔 무엇 무엇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년을 다시 볼까요? 1년은 원래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였을 거예요. 어? 밑에 문장이 원래 위로 올라가야 하네요. 자,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도치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PPT로 핵심 정리 한 번 더 보고 지나갈 건데요. 자, 여러분 필기는 디딤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만 다시 짚어줄게요. 자, 시적 화자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침량되기 전에는요, 바람, 비, 별, 대지,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이들의 이웃이자 동무였어요. 자, 그런데 침량된 후 현재에는 이들의 말이 심오해지고 난해해져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고요. 화자는 이 삶이 터무니없이 난해해졌다라고 느낀대요. 자, 화자의 태도 보겠습니다. 화자는요,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어는 바로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죠. 자, 표현법도 짚어볼게요. 자,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또 의인법과 도치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시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 비, 별, 대지, 숲은 어떤 의미였죠?
그래요. 과거에 자연의 생명력이 있었던 삶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반대로 계산, 측정,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현재의 계산되고 분석되는 근대적인 삶을 의미해요. 또 시적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 특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상적인 대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맞죠?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유사한 문장 구조에 일정하게 배치함으로써 무엇을 부각했다? 그래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계산이 된다, 측량된다, 해석된다, 부동산이 된다, 시계가 된다는 건요.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대상화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 정형화는 정형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대상화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대상화가 어떤 의미인가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자, 여러분 혹시 성적 대상화라는 말 들어봤나요? 어떤 의미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인 도구로 취급한다는 뜻이겠죠. 자, 대상화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존재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즉, 그 사람을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런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루뭉실한 덩어리 혹은 도구, 사물처럼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대상화라는 건요, 내가 아닌 존재를 알아가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이런 애야. 내가 잘 알아. 이렇게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부모님은 나라는 존재를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식이라는 두루뭉술한 덩어리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대신에 여러분의 거기 학생, 저기 학생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출석번호, 자, 1번, 자, 2번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존중해주지 않고 학생이라는 두루뭉술한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글쎄 영화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는 남자애가 돼서 왜 이렇게 잘 울어? 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감수성이 풍부해서 우는 것뿐인데 여자친구는 나를 나로 존중해주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남성이라는 두루뭉술한 덩어리에 나를 좀 억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대상화를 당한 적이 꽤 많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렇죠. 썩 좋진 않았을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상화를 당하는 존재들은 자기 생각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대상화가 주로 강자를 향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약자를 향해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약자겠죠. 이런 대상화는 일종의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그 사람을 편집하고 도구로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문학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특히
약자를 대상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선생님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읽었던 나도 그들처럼의 화자를 생각해 볼까요? 화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람, 비, 별, 대지, 숲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 작품을 배우면서 이런 게 대상화구나. 내가 했던 말들이 혹은 내가 들었던 말들이 대상화이고 앞으로 나는 대상화를 하면 안 되겠네? 라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자, 이런 깨달음, 우리 문학 1단원에서 배웠던 문학의 기능 중 어떤 기능과 연결되는 깨달음일까요? 바로 인식적 기능이에요. 선생님, 저 사실 인식적 기능 다 까먹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럴 줄 알고 인식적 기능의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식적 기능은 문학이 우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성찰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황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이해하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자, 모두 대상화에 대해서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러면 수업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은 바람이나 비, 별, 대지, 숲의 말을 들어보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들이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있는 친구, 노력해본 친구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감히 예상하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어? 그러면 화자는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본인을 성찰하고 있는 거군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요. 여러분이 처음 학습활동지에 이 시를 읽고 느낀 점 혹은 분위기, 화자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뭐라고 적었나요? 아마도 쓸쓸하다, 부끄럽다, 슬프다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네요. 맞죠?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화자는 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슬픈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슬픈 감정, 부끄러운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자신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무석 시인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찰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감정은 고귀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조금 퍼져 있는 느낌?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죠. 선생님이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 성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부정적인 자신, 부족한 자신을 인식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성찰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부정적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고귀한 감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여러분한테 왜 하냐면요. 선생님은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시에 찌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딱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성적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조금만 발표를 못해서 칭찬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조금 틀어졌을 때 안 그래도 외부의 일 때문에 힘든데 선생님 스스로를 엄청 미워하면서 내부로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이 에이 몰라 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행복해하지 않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혹은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국어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또 논산대공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일상에서라도 가끔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울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그리운 사람들이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학생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선생님에게 그리운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찰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찰이라고 하면 좀 지루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성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인, 바로 윤동주죠. 윤동주처럼 독립운동을 해야 하나? 큰 뜻을 품어야 하나? 시라도 적어야 하나? 싶지만 오늘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느끼는 부끄럽고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성장했다면 이미 성찰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또 깨달음을 조금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생님과 학습 목표 같이 읽으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나도 그들처럼을 감상하고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선생님이 과제 안내만 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선생님이 보면 학습활동지에 두 가지의 주제를 적어 놓았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가장 잘 이어지는 주제 혹은 선생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주제 아니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와닿았던 주제를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꼭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지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만약 컴퓨터 파일로 정리한 친구가 있으면 그대로 컴퓨터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 보내면 되고 선생님 저는 복사를 해서 적었는데요 하는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조금 늦더라도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글을 읽고 답장을 보낼게요. 과제는 실시간 강의 전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칠 건데 선생님이랑 하는 인사는 조금 특별해요. 선생님이 바른 자세, 인사 하면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바른 자세, 인사, 사랑합니다.